오늘 꼭 챙겨야 할 보험 뉴스 5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네, 어떤 상황이죠? 회사에서 갖자지 해외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게 돼서 한 1년 정도 한국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오, 짐 싸느라 엄청 바쁘겠네요. 그렇죠. 근데 출국 준비하면서 아마 가장 먼저 하시는 생각 중 하나가 이걸 겁니다. 어차피 한국 병원도 못 가는데 매달 나가는 실손보험료 진짜 아깝다. 아, 네. 이거 당장 해지 버튼부터 눌러야지 다들 이러실 거란 말이죠. 그거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방금 여러분 지갑에서 수십, 아니 수백만 원의 돈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네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그냥 딱딱한 금융제도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갑에서 조용히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질병,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방어하는 아주 치밀한 전략들입니다. 와, 든든하네요. 한마디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그 경제적 방어력을 극대화해드리는 딥다이브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파헤쳐 보죠.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 문제 말이에요. 네네. 그 실손이라는 게 우리가 병원비 낸 만큼, 그러니까 실제 손해를 본 만큼 돌려받는 실손 의료보험이잖아요.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가입되어 있는 필수템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3개월 이상 해외에 연속으로 체류하게 될 때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기간 동안 냈던 보험료를 아예 환급받거나 아니면 출국 전에 납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계약이 유지 중일 때 그리고 3년 내에 청구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험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아시면 이해가 쉬워요. 보험사는 어떤 위험 확률을 바탕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가입자가 한국에 아예 없으면 한국 병원에 갈 확률, 즉 위험 자체가 그냥 0이 돼버립니다. 아, 아플 일이, 아니 한국 병원에 갈 일이 아예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사가 그 해외에 있는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처음부터 안 받는 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죠. 아하.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당장 통장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냥 덜컥 해지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해외 간다고 보험을 덜컥 해지해버리는 건 나중에 물건 환불받겠다면서 정작 그 증빙 서류인 영수증을 자기가 먼저 찢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와, 그 비유가 진짜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네요.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소비자의 모든 권리는 계약이라는 테두리가 살아있을 때만 법적 효력을 가지거든요. 네네. 스스로 계약을 딱 파기해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 사람이 해외에 있었든 아니든 보험료를 반환해줄 법적인 의무가 불명확해지는 거죠. 아, 보험사한테 지급을 거절할 완벽한 명분을 그냥 떠먹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귀국해서 실손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나이도 들고 어딘가 아팠을 수도 있잖아요. 헉, 그러면 가입 거절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진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와, 결국 귀찮더라도 절대 먼저 해지하면 안 되겠네요. 출국 전에 납입 중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귀국 후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내고 지난 3년치를 한 번에 환급받는 게 훨씬 똑똑한 방법입니다. 내 지갑 속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어막이죠. 자, 이렇게 우리 지갑 속 현금을 단단히 지켰다면요. 이번에는 시전을 우리 삶의 터전으로 좀 돌려볼까 합니다. 물리적인 재난 말씀이시죠? 네, 다가오는 장마철에 물리적인 자연재해로부터 내 전 재산, 그러니까 집이나 상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최근 지자체들 움직임 보셨어요? 단순한 경고 수준을 아예 넘어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포구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무상 지원을 엄청 해주죠. 네, 비가 들이치는 걸 막아주는 물막이판이나 하수구물이 집안으로 거꾸로 솟구치는 걸 막는 역류방지기 있잖아요. 네네. 이걸 반지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 아예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주택은 최대 800만 원, 상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을 해주는 풍수해보험 그리고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아주 밀어붙이듯이 장려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실손 보상이라는 단어를 뚜렷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엄청 중요하죠.
이게 무슨 위로금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 뭐 몇십만 원 툭 던져주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정액 보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어려운 영문명도 필요 없이 한글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집이나 상가에 실제 들이닥친 그 피해 금액만큼을 꽉 채워서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우와, 실제 피해만큼 꽉 채워준다니.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물에 잠긴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동아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장 비 오기 전에 내일이라도 지자체에 전화해서 부상 지원 문의해야 할 판이에요. 당장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지자체가 주민들 안전 챙기는 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세금까지 막 써가면서 민간보험 가입 비용까지 지원하고 장려하는 진짜 속내가 도대체 뭘까요? 아, 그게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보면요. 네. 지자체에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치밀한 계산이요? 네. 개인한테 닥칠 거대한 재난의 위험을 지자체와 보험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금융 시스템으로 아주 잘게 쪼개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 거죠?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특정 동네 상권이 전부 다 물에 잠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이 막대한 피해를 상인 개인이 온전히 알아서 감당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연쇄 파산이 일어나고 지역 경제 전체가 그냥 붕괴해버립니다. 아, 그럼 결국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으로 구호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이 다 터진 후에 그 막대한 세금으로 수습하느니 차라리 사전에 우산, 즉 무상 설치 장비를 손에 쥐어주고 네네. 우비, 즉 그 풍수해보험까지 세금으로 미리 입혀주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도 훨씬 싸게 먹히는 전략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개인의 위험을 그 자본시장으로 분산시키는 현명한 소비자 경제의 아주 좋은 표본이죠. 오, 멋진데요? 우산과 우비를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물리적, 금융적 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자연재해라는 물리적 위협 방어는 이렇게 해결이 되네요. 그럼 이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문제죠? 요즘 청년층의 가장 큰 경제적 과제, 바로 출산과 육아 아닙니까? 아,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죠. 네. 근데 이 저출산 문제에 보험업계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사실 최근 금융권 행보를 보면요. 이 저출산을 그냥 국가적 위기를 넘어서 본인들의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아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움직임이 꽤 공격적이더라고요. 최근에 금융당국하고 보험업계가 저출산 극복 3종 세트라는 걸 가동했습니다. 내용이 알차던데요. 네, 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그리고 대출이자 유예가 핵심이에요. 이거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보라이프 플래닛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전용이라는 점을 딱 활용해서 무려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을 내걸었어요. 10%면 엄청 큰 건데요. 그리고 KB손해보험은요, 이른바 어른이 보험 가입자가 나중에 출산을 하면 그냥 보험료를 깎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나요? 아예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보상을 해주는 특약까지 신설을 했어요. 와, 여기서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어린이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린이가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 구조의 상품을 친근하게 부르는 업계 용어입니다. 네네, 230 세대한테 엄청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일반 성인 보험보다 보장 조건이 훨씬 유리해서 인기가 참 많죠. 그리고 지금 보험사들이 보여주는 이런 행보를 상생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아, 상생금융이요? 네, 기업이 자기 이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이런 건데 사실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 그 흥미로운 지점이 제가 진짜 딱 묻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거죠? 원래 보험이라는 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겨야만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이 축복받을 좋은 일에 현금으로 보험금을 준다니 이게 기존의 보험 논리랑은 좀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갑자기 보험사들이 왜 이렇게 천사처럼 구는 걸까요?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천사라기보다는 아주 차갑고 냉철한 생존 전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 생존이요? 물론 보험의 본질이 옛날처럼 사후 수습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계의 소득 공백을 좀 적극적으로 메워주는 사회 안전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바탕에는 보험업계의 아주 지독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위기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한 20년, 30년 뒤에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줄 미래의 고객 자체가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잖아요. 아, 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금 당장 보험료를 10% 깎아주거나 무슨 축하금을 쥐어주면서 돈을 쓰더라도 일단 아이가 태어나야 자신들의 산업 자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사실 출산과 육아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가게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돈 엄청 들죠. 게다가 부모 중 한 명의 근로소득이 일시적으로 뚝 끊길 수 있는 거대한 경제적 이벤트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휴직하면 월급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이 그 경제적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자처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 시장까지 딱 지켜내는 아주 고도의 윈윈 전략인 겁니다. 와, 영리하네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혹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입해둔 기존 보험을 그냥 무작정 유지할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네, 출산 시 혜택이 명시된 이런 특약 상품들로 영리하게 전력적 갈아타기를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보험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까지 돕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무거운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열심히 키우던 부모에게 정말 최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준다면요. 사실 그 지점이 우리 법과 금융의 사각지대가 가장 크게 발생하던 아주 아픈 곳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 본격화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인데요. 네네, 아주 중요한 제도죠. 이게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면 꽤 큰 금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겨진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 그 큰 돈을 직접 관리하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성년자니까요. 그래서 결국 법정 대리인 자격을 가진 사람, 보통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그 돈의 관리 권한이 몽땅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문제는 이 전 배우자가 그 돈을 아이의 미래나 교육을 위해 쓰지 않고 그냥 임의로 탕진해버리는 정말 안타깝고 화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신탁제도입니다. 신탁이요? 네, 아주 쉽게 말하면요. 내 사망보험금을 정말 믿을 만한 거대한 금고에 통째로 딱 맡겨두는 예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 작동 원리가 굉장히 직관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작동하죠? 가장이 살아있을 때 신탁회사랑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보험금을 저 전 배우자에게 절대 주지 말고 당신들이 꽉 쥐고 있어라. 네네. 그러다가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생활비로 얼마씩 주고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으로 얼마씩 딱딱 쪼개서 지급해라.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와, 이 제도의 법적 파괴력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법적 파괴력이요? 네, 기존에는 가족법상 법정 대리인인 전 배우자의 그 권리를 막을 방법이 진짜 마땅치가 않았어요. 친권자라고 하면 답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 즉 금융기관에 넘겨버리면요. 이 돈의 소유권 자체는 일시적으로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 소유권이 넘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전 배우자가 와서 내가 친권자니까 당장 돈 내놓으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소리를 쳐도 신탁회사는 사전에 그 고인이 설정해둔 계약 조건 외에는 단 1원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가족법의 그 치명적인 허점을 금융법이라는 강력한 울타리로 아예 막아버리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전 배우자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해버리는 강력한 금융 방화벽이라고 부릅니다. 금융방화벽, 표현 딱이네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신탁제도를 수십억대 자산가들만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망보험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싹 풀린 겁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미성년자의 생존권을 다른 사람의 착한 마음이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확실한 금융 시스템으로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진일보를 이룬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금융사 찾아가서 아이 성장 주기에 맞춘 이 맞춤형 설계를 꼭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필수입니다, 이건.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이성적 방어막이니까요. 자, 자녀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결국 이 모든 건 부모 세대인 우리 자신부터 일단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바로 청장년층의 아주 치명적인 위협, 3040 세대를 겨냥한 심혈관 질환과 최신 보험 트렌드입니다.
사실 과거에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60대 이후 노년층의 전유물이라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대, 40대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맞아요. 아마 식습관이 서구화되거나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3040 세대에서 심혈관 질환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환이죠. 가장 무서운 게 심장으로 가는 핏줄이 갑자기 꽉 막혀버리는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돌연사 원인 1위잖아요. 네, 이게 환자의 절반 이상이 평소에 아무런 전조 증상조차 못 느낀대요.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헉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새삼에. 게다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 같은 걸 받게 되면 초기 치료비만 우습게 1,0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린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의료계만큼이나 보험업계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교보생명을 비롯해서 여러 보험사들이 요즘 피 튀기게 경쟁하는 분야가 딱 여기입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처럼 진짜 막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정도의 중증이어야만 보험금을 줬거든요. 네, 예전 보험들은 조건이 까다로웠죠. 근데 이제는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한 부정맥이나 심부정 같은 질병의 초기 단계부터 아주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비갱신형 건강보험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여기서 보험의 핵심 메커니즘 2가지를 우리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네, 어떤 거죠? 첫째, 왜 요즘 보험사들이 중증도 아니고 이런 초기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굳이 넓혀주느냐. 그러게요. 돈 주기 싫어할 텐데. 이게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중증으로 가기 전에 그냥 초기에 발견해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건강검진 같은 걸로 빨리빨리 찾아내는군요.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쓰러져야만 나오는 낡은 보험만 들고 있으면 막상 병원 가서 초기 진단을 딱 받아도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엄청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와, 억울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비갱신형이라는 점을 꼭 보셔야 해요. 비갱신형 중요하죠. 네.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도 내가 30대나 40대 처음 가입할 때 정해둔 그 월 보험료가 죽을 때까지 단 1원도 오르지 않는 구도라는 겁니다. 전조 증상도 없는데 덜컥 1,000만 원짜리 치료비 청구서를 받는 상황.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끔찍하죠. 이건 마치 내 자동차 엔진 경고등이 고장난 줄도 모르고 시속 100km로 막 질주하다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탁 꺼져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당장 보험사 앱을 한번 켜보셔야 합니다. 네네. 내 보험이 과거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 중환자실에 가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인지 아니면 부정맥 같은 초기 증상도 넓게 커버해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치료비 1,000만 원 이 돈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이면을 꼭 보셔야 해요. 어떤 이면이요? 30대와 40대 한창 때에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는 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돈을 벌어야 할 그 황금기에 몇 달 혹은 몇 년간 일을 아예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고요. 네, 즉 단순한 치료비 지출을 넘어가지고 근로소득의 단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치명타가 온다는 거죠. 병원비는 어떻게 카드 할부로 꾸역꾸역 막는다고 쳐도 뚝 끊겨버린 우리 가족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신 트렌드의 건강보험은 단순하게 병원비 환급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소득 대체제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목돈으로 보험금이 딱 나오면 그걸로 병원비도 계산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공백까지 쫙 메울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청장년층에게 중증질환은 곧 소득 단절이라는 경제적 재난이거든요. 네네. 만약 내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면 즉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현대 소비자 경제의 가장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잠시 숨 좀 고르고 한 10초 만에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지갑에서 새는 실손보험 환급금 방어하는 방법부터 시작했고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장마철을 대비한 물막이판 무료 설치랑 풍수해보험의 경제약,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보험사들의 영리한 윈윈 전략도 봤죠. 네네. 또 전배우자로부터 내 아이의 돈을 지켜주는 강력한 금융 방화벽, 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3040 세대의 소득 단절을 막아줄 든든한 심혈관 질환 보험 트렌드까지 쫙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통장에서 알아서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기에 맞춰 끊임없이 관리하고 혜택을 찾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자산입니다. 와, 적극적인 자산. 맞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무조건 안전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이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여러분의 보험 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보험은 10년 전, 20년 전의 그 낡은 기준에 멈춰서 그냥 잠들어 있나요?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현재 위협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변했다면 그 삶을 지키는 보험도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